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나이 들어보니 뭐가 남던가요? 돈? 사람들? 자식들? 웃기지 마세요. 다 부질없습니다. 젊었을 땐 사람 붙들고 돈 끌어모으고 세상 다 가질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이 무섭다며 사람들에게 휘둘리다가 내 시간과 돈, 에너지를 몽땅 빼앗기고 결국 남는 건 스트레스와 후회뿐입니다. 괜히 복잡한 인간관계에 발 담그면 피곤하고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면 내 인생만 더 고단해집니다. 이제는 정신 차릴 때입니다. 혼자 사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늙으면 다 부질없다. 이 6가지 하면서 혼자 사는 게 최고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6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노년에도 편하고 행복하고 스트레스 없는 완벽한 혼자 살기가 가능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혼자가 진짜 최고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남들 눈치 보느라 내 하고 싶은 걸 포기했습니까?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둬버리죠. 그런데요,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특히 노년에 남의 눈치를 보면 당신의 삶은 그 순간부터 끝난 겁니다. 내가 여행을 가고 싶어도 에이,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야 라며 스스로를 막고 내가 새로 배우고 싶어도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 하겠어? 라며 발을 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건요, 후회와 허무함 뿐입니다. 더 심각한 건 남의 시선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남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자식들이 뭐라 할까? 라는 생각에 얽매이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아닌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남들 눈치를 보며 사는 동안 그 사람들이 당신의 행복에 책임져 주던가요? 아니요. 아무도 당신 대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노년은 마지막으로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볼 기회입니다. 이제는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걸 사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한숨을 쉬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의 삶은 당신 겁니다. 남들 눈치 보다가 내 인생 다 망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한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들의 시선은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눈치 보지 않고 다 하세요. 그게 진짜 자유고 진짜 행복입니다. 노년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남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두 번째는 쓸데없는 인간관계 끊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 주변 사람들 진짜 당신을 위해 존재하나요? 젊었을 땐 인맥이고 뭐고 다 중요해 보였죠.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 다 소용없더라고요. 이제 남는 건 진짜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몇 안 되는 친구나 가족뿐입니다. 나머지요? 다 귀찮고 피곤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노년엔 인간관계가 더 위험합니다. 사람 만나면 처음엔 좋죠.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기분 좋아지는 것 같지만요. 조금만 지나면 그 모임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번에 우리 가족이 좀 힘든데라며 돈 부탁하는 사람, 시간 있으면 이 일 좀 도와줘라며 당신의 에너지를 갈아먹는 사람, 심지어 뒷담 화나 험담의 소재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시간과 정작 나를 위한 여유는 사라지는 것, 그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쉬운 타겟으로 봅니다. 뭐든지 잘 도와주고 잘 들어주고 쉽게 넘어갈 것 같아 보이니까요. 결국 당신의 선의를 당연히 여기고 그걸 빼앗아 가려고 들겠죠. 왜 그런 관계에 나를 소모합니까?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노년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들과 얽혀서 내 에너지만 소모되고 불필요한 갈등만 늘어나는 관계는 이제 끝내세요. 진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소수의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정리해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노년에는 혼자 사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당장 손절하세요. 세 번째는 돈 함부로 쓰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을 함부로 쓰는 겁니다. 여기저기 베풀고 쓸데없이 남들에게 쓰고 혹은 누가 좋다는 말에 홀려서 투자하고 그러다가 내 평생 모은 돈이 바닥나면요. 그땐 정말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특히 노년엔 주변에서 돈을 노리는 사람과 상황이 끝도 없이 몰려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라며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어르신, 이번에 우리 가족 좀 도와주세요 라며 선의를 요구하는 친척, 그리고 이 상품 하나면 노후 걱정 끝, 이라며 접근하는 사기꾼들까지. 이런 말에 휘둘리다 보면 내 소중한 돈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걸 멍하니 지켜보게 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돈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걸 당연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면 고맙다며 끝낼 줄 알았죠? 아니요.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 라는 말과 함께 더 큰 기대와 요구가 따라옵니다. 결국 내 돈을 위해 주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죠. 노년에는 돈을 지키는 게 곧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 건강, 내 생활, 내 평화를 위해서라면 돈은 내가 쓰고 싶은 데 써야 하고 필요할 때를 대비해 아껴야 합니다. 이제는 남들을 위해 돈 쓰지 마세요. 그 돈은 평생 열심히 살아온 당신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함부로 돈 쓰는 습관 지금 당장 끊으세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남 신경 끄고 내 건강 챙기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요? 건강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건강보다 남들 눈치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자식 걱정,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 체면까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내 건강을 챙겨줍니까? 아니요. 아플 때 고통받는 건 오직 나 자신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남들 눈치 보느라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 끝도 없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과음하고 가족들이 맛있다며 권하는 음식을 거절하지 못해 과식하고 운동은 귀찮다고 미루고 그러다 병원에서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듣고 나서야 후회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남들 챙기느라 내 몸은 더 방치된다는 겁니다. 자식들 밥 해주고 손주 봐주느라 바쁘고 주변 사람들 부탁 들어주느라 내 시간은 늘 뒷전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내가 몸이 아파 누웠을 때 누가 책임져 줄까요? 남들? 자식들? 아니요. 결국 고통받는 건 오롯이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끝이다. 남들 눈치 보며 내 건강을 희생할 만큼 내 인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운동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남들 신경 끄고 내 건강에 올인하세요. 남들이 뭐라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게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건강부터 챙기세요. 다섯 번째는 가난한 사람과 절대 엮이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친해지는 게 꼭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이는 순간 당신의 시간, 돈, 에너지가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는 수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좀 도와달라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하죠. 조금만 힘이 되어주세요 라며 고개를 숙이던 그들은 당신이 한번 도와준 순간부터 당신을 지갑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고맙다면서 다시 찾아옵니다. 두 번 도와주면 이제 그게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안 되겠지라는 이상한 책임감이 당신을 휘감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끝없이 커지고 당신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열쇠를 당신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들의 문제는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도와줄수록 더 의존하게 되고 나중엔 도와주던 사람이 갑자기 안 도와주면 더 힘들다며 당신을 원망할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관계가 당신을 정신적으로도 파괴한다는 겁니다. 한번 돕기 시작하면 죄책감이 따라 붙습니다. 내가 더 해줄 수 있었는데 혹시 내가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 위에 더 큰 요구를 쌓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년엔 내 삶이 최우선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여서 내 재산과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내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선택은 이제 그만입니다. 6번째는 의무감이라는 독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여러분, 평생 의무감에 끌려다니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당신은 텅 빈 마음과 지친 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까지 이런 의무감에 사로잡혀 산다면요? 그건 스스로를 고문하는 일일 뿐입니다. 특히 자식 문제는 의무감의 최악의 형태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해줘야죠. 지금까지도 해줬잖아요 라는 말로 당신을 올가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요? 당신이 모든 걸 희생하고 심지어 노후 자금까지 털어줬는데 막상 당신이 힘들어지면 그들은 어디에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의무감이 당신의 자존감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에 갇혀 당신은 점점 자신을 올가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아무리 당신이 희생하고 노력해도 누구도 당신의 희생을 제대로 기억해주지 않을 겁니다. 충격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의무감은 당신 스스로 만든 족쇄일 뿐입니다. 이제 그 족쇄를 끊으세요. 자식이든 가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당신의 노후는 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노년엔 당신 자신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즐기고 싶은 걸 즐기세요. 의무감 따위는 과감히 버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진짜 노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결국 노년의 가장 중요한 건 남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의무감에 얽매이고 돈과 시간, 에너지를 남들한테 쏟아붓는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런 삶엔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죠. 남들은 절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어질 때, 외로울 때, 돈이 바닥날 때 그들이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들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 내 삶을 소모합니까? 그럴 가치 없습니다. 노년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무대입니다. 이 무대를 남들 눈치 보며 살아간다면 그건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겁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끊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돈도 나를 위해 쓰고 내 시간을 즐기세요. 남들에겐 미안하지만 이제 당신의 노후는 오직 당신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만을 위한 행복을 찾으세요. 남은 시간은 당신 겁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황혼이혼 당하는 겁니다. 젊었을 땐 이 사람과는 평생 함께 할 거야 라고 믿었겠지만 나이가 들고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하면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틈을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도 남편인데 이 정도 얘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던진 말이 남편에게는 이젠 정말 못 참겠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들어줄 줄 알았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 솔직히 말해 남편과의 관계는 더 틀어지고 당신만 속상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남편은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거리를 두며 마음의 문을 닫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에게 황혼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절대 말하면 안 되는 7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7가지만 조심해도 남편과의 관계를 지키고 황혼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무시하면 어느 날 남편이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꼭 알아가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이혼을 암시하는 말을 절대 꺼내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가끔 우리 진짜 이혼할까? 라는 말을 꺼내보신 적 있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 그냥 순간의 감정으로 한 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속에 치명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남편은 우리 이혼할까?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진심일까? 둘째는 이 관계가 정말 끝날 수 있겠구나. 이 두 가지 생각이 결합되면 남편은 당신과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암시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이제 우린 끝날 준비를 해야 해라는 경고로 들립니다. 한 번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도 반복되면 남편은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남편이 정말 이혼을 고려하지 않던 사람이라도 그 말이 계속 들리면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런 말은 남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효과를 냅니다. 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게 이 정도로 가치 없나? 라는 생각은 남편을 점점 더 냉소적이고 거리감 있는 태도로 변화시킵니다. 이혼을 암시하는 말은 결코 관계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 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촉매제가 될 뿐입니다. 대신 화가 난다면 감정을 표현하되 우리 사이를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우리 이혼할까? 라는 말은 금지어입니다. 이 말을 뱉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옛날 일로 남편을 끊임없이 비난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옛날에 너 그랬잖아입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했던 잘못된 행동이나 서운했던 일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걸 꺼내는 순간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직도 그 얘기를 꺼내? 나는 평생 죄인이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큰 실수를 해서 그때 당신이 정말 힘들었다고 해봅시다. 시간이 흘러서도 그때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는 말을 반복하면 남편은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복수는 되겠지만 그 결과는요? 남편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면 남편은 내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은 과거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남편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그 관계는 현재와 미래가 없는 과거에만 갇힌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남편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현재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을 봐야 합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당신 덕분에 많이 안정됐어 라는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과거의 자신을 탓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남편의 노력을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과거로 남편을 붙잡지 말고 현재와 미래로 함께 나아가세요. 세 번째는 남편의 부모를 험담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 앞에서 그의 부모님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은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어머니 너무 까다로우셔라거나 아버님은 왜 매번 그런 말씀을 하실까? 같은 말이요. 아니, 솔직히 말해 그게 속 시원할 것 같죠?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마음에는 폭풍 같은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남편은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셔. 그걸 왜 이해 못해? 라며 반박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불쾌함이 쌓이죠. 내가 부모님 욕을 듣기 위해 결혼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남편은 당신과 부모님 사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한쪽은 배우자로서의 불만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니 남편은 중간에서 도망치고 싶어질 겁니다. 심지어 남편이 아무리 당신 편을 들어주더라도 속으로는 서운함과 죄책감이 남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 감정은 다시 당신에게 냉담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만이 생겨도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표현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험담하는 대신 당신 부모님은 이런 점이 참 좋으신데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더라라고 말하면 남편도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겁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그가 평생을 함께한 가족입니다. 그들을 부정하는 말은 곧 남편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험담 대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세요. 남편 앞에서 부모님 험담은 금물입니다. 네 번째는 남편의 외모나 능력을 깎아내리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당신 살 좀 빼야겠어 라거나 이 나이에 그렇게 버는 거면 너무 적지 않아? 같은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솔직히 말해 그냥 조언 정도로 한 얘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자존감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외모에 대한 지적은 남편에게 직접적인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네 같은 말을 들으면 남편은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인 남편이 아니구나라고 느낍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남편은 점점 당신과 거리를 두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능력에 대한 비난은 더 치명적입니다. 당신 친구들은 다 승진했더라. 당신은 왜 그 자리에 그대로야?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은 난 이 집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가정을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대신 포기와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비난이 반복되면 남편은 당신 앞에서 자신을 감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이기 싫어서 대화를 피하고 결국 부부 사이에 냉랭한 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남편의 외모나 능력을 지적하는 대신 그가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참 믿음직스러워. 당신 덕분에 내가 항상 힘을 얻어라는 말을 들으면 남편은 오히려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비판은 남편의 마음을 닫게 하고 칭찬은 남편의 에너지를 열게 합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행복한 부부 관계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다른 집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솔직히 말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죠? 하지만 이런 비교의 말이야말로 남편의 마음에 칼을 꽂는 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옆집 부부가 새 차를 뽑았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는 새 차도 뽑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런 차를 계속 타야 해? 라고 말해보세요.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저 사람만큼 능력이 없지. 그래서 내가 나한테 실망했구나.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지 몰라도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평생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남편은 점점 상황 자체를 회피하려 든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집은 옆집처럼 될 수 없어라는 생각에 의욕을 잃고 당신과의 대화조차 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엔 난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의 기대에 못 미쳐라는 좌절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비교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는 아내 생일에 명품백을 선물하던데 당신은 왜 안 해? 라고 말하면 남편은 그걸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듣는구나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책은 종종 반발심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럼 너도 다른 집 아내처럼 살아봐. 라는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다른 집과의 비교는 남편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부부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듭니다. 대신 우리 집은 이런 점이 참 좋아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은 당신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질 겁니다. 비교는 멈추고 칭찬과 격려를 시작하세요. 여섯 번째는 혼자 희생했다는 말을 반복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라는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그 말에 담긴 진심은 이해합니다. 당신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남편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이 말을 반복하면 남편은 점점 더 큰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퇴근해서 힘들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가 평생 이 집 살림하느라 하고 싶은 거 하나 못했어 라고 말하면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 인생을 망친 거야. 이런 생각이 쌓이면 남편은 집에 오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말이 반복되면 남편은 점점 나로 인해 내가 불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그럼 내가 떠나줘야 내가 행복해지겠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끊임없는 희생의 압박이라는 걸 아시나요? 물론 희생의 고단함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걸 남편에게 죄책감을 안기는 방식으로 말하면 당신이 원하는 건커녕 관계가 더 멀어질 겁니다. 희생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 희생으로 얻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대화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지낸 건 당신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야 라는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할 겁니다. 희생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희생을 내세우기보다 함께한 노력을 인정하며 서로를 격려하세요. 7번째는 다른 남자와 비교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 중 하나는 누구 남편은 이렇게 잘하더라라는 비교입니다. 아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가볍게 던진 말일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속으로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라며 분노와 서운함을 동시에 느낄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친구의 남편이 여행을 준비했다고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 남편은 아내를 위해 여행도 계획하더라. 당신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난 쓸모없는 남편이지라는 자괴감과 반발심이 생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비교당하는 걸 반복적으로 느끼면 점점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의 기준에 맞출 수 없어. 그냥 내가 없는 게 낫겠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결국 당신이 원했던 변화는커녕 남편은 더 냉담하고 멀어지는 결과만 남습니다. 솔직히 말해 다른 남자와 비교한다고 해서 남편이 갑자기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라며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다라는 결론만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죠. 남편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해주는 소소한 배려가 정말 좋아라는 말을 들으면 남편은 더 노력하고 싶어질 겁니다. 비교는 자극제가 아니라 관계 파괴의 지름길입니다.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남편으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마치 오래된 성과 같습니다. 돌 하나, 벽돌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성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죠. 그리고 그 벽돌을 무너뜨리는 건 종종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던진 말이 남편의 마음에 금을 내고 그 금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지키고 싶다면 말을 아끼고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우리 관계에 도움을 줄까? 아니면 독이 될까? 를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황혼이혼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작은 오해와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는 폭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무심코 던지는 말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필요한 건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따뜻한 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부부란 마지막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 자주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세상 모든 게 다 이해되고 마음도 너그러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렇지 않죠. 여전히 가슴 한구석엔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땐 나만 손해봤지? 저 사람은 아직도 사과 한마디 안 하네? 라는 생각들 한 번쯤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65세를 넘어서까지 이런 감정을 품고 사는 건 나에게만 독이 됩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거나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국 그 감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건 오로지 나 자신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이젠 놓아줘야 할 때가 아닌가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편해지기 위해,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65세 넘으면 이젠 용서해야 할 7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7가지를 내려놓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뒀던 불편한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실수를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갈등은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젊었을 때의 서운함, 아니면 큰 잘못까지 시간이 흘러도 그 상처는 마음속 어딘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그 감정들이 더 자주 떠오르며 내가 그때 왜 참았지? 라는 후회로 이어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남편이 젊은 시절 가사나 육아에 무관심했다거나 아내가 당신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땐 바쁘고 정신없어서 넘어갔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억울함과 서운함이 점점 커집니다. 결국 이 사람은 평생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라는 결론에 다다르죠.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 그 기억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당신의 삶만 더 고단해질 뿐입니다. 배우자는 이미 잊었거나 심지어 사과할 기회조차 놓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미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노후는 고통과 불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란 과거의 잘못을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잘못이 지금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용서하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는 유일한 동반자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의 잘못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배우자와 더 평화롭고 따뜻한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과 배우자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 2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자식들, 친구들, 그리고 남편까지 2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씩 지워야 한다는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굴 지울 수 있지? 처음엔 직장 동료와 친구들을 지웠습니다. 평생 함께할 사이는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점점 지울 이름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자식을 지워야 하나? 그 생각에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이렇게 생각했죠. 자식은 언젠가 자기 길을 찾아 떠날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자식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남은 이름은 부모와 남편. 부모님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존재였지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나에게 모든 걸 주셨고 언젠가 나를 떠날 운명이야. 결국 부모님의 이름도 지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이름은 남편.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내 곁에 있어준 유일한 동반자야. 내가 가장 행복할 때나 가장 힘들 때나 항상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어.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지만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라는 사실을요. 그제야 그녀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단 한 사람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또 다른 실제 사례 이야기입니다. 김 씨 부부는 결혼 40년 차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박 씨는 여전히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난 혼자서 애 셋 키우며 집안일까지 다 했는데 당신은 늘 회사 일만 했잖아. 박 씨는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지만 박 씨는 여전히 그 마음을 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일로 다툴 때마다 젊었을 때 당신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라며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점점 지쳐갔고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박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밤낮 없이 병실을 지키며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았어. 지금이라도 용서받고 싶어.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후회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 둘 다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박 씨는 그날 남편을 진심으로 용서했고 이후 둘의 관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용기가 부부 사이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를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존재가 가장 가깝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자식들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 형제끼리 다툼으로 관계가 틀어질 때, 아니면 배우자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 상처들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의 마음은 절대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식이 한 번도 엄마,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던 모습이 떠오를 때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외쳤겠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다야? 또 형제에게 뒤통수를 맞았거나 배우자가 당신을 무시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면 마음속에 미움과 억울함이 더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가족한테 받은 상처는 더 아프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기에 실망감도 몇 배로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젠 그 상처를 용서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고요? 미움을 붙들고 사는 동안 상처를 준 사람들은 이미 잊었거나 심지어 신경조차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결국 그 미움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건 오로지 당신입니다. 용서는 그들이 잘못한 걸 잊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족이 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용서를 통해 당신은 그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움이 아닌 평화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대의 이 씨는 자식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은퇴 후 자신이 자식들을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돈 대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해라며 뒷바라지했지만 막상 자식들은 성인이 된 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이번엔 못 가요. 바빠서요라는 말만 들렸죠. 결국 이 씨는 자식들에게 점점 냉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겠다고 하면 오지 마라. 어차피 나를 생각도 안 하는 놈들이라며 문전박대했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식들은 정말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이 씨가 서운한 건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젠 그 감정을 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바라는 대로 완벽히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부족한 부분보다 당신이 준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미움을 품고 살았구나. 내 자식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거워서 더 힘들었네. 그 후 그는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면서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내 평화를 깨뜨리는 칼이 됩니다. 내려놓고 더 가벼운 삶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친구와의 갈등을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친구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지만 때로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오히려 가족보다 더 깊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거나 험담을 했다거나 혹은 돈 문제로 다툰 일이 떠오르시나요? 이 갈등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했던 친구가 어려운 시절 도움을 요청했는데 막상 그 친구가 형편이 나아진 뒤엔 당신을 외면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그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모른 척해? 라는 서운함이 쌓이면 그 친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화가 날 겁니다. 결국 그 관계는 끝나버리고 당신 마음속엔 상처만 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미움을 붙들고 있는 동안 당신은 더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를 미워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점점 더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갈등을 용서한다는 건 반드시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 갈등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도록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친구는 떠났을지라도 그 친구를 용서하고 미련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란 친구와 다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친구와의 갈등을 내려놓고 당신의 노후를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 씨는 평생 가장 친했던 친구 영희와 10년째 말을 섞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소했습니다. 60대 초반 여행을 가기로 한 날 영희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면서 김 씨는 큰 실망을 했죠. 내가 얼마나 기다린 여행인데. 영희는 바쁜 사정을 설명했지만 김 씨는 진정한 친구라면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김 씨는 여전히 영희를 떠올리면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른 친구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 씨, 소중한 친구 하나쯤은 인생에 있어야 하지 않아?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그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꽂혔습니다. 김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 영희도 최선을 다했을 텐데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결국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영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곧 서로 웃으며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영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내가 그때 너무 화를 내서 서운했어. 하지만 연락이 와서 정말 반가워. 그 후 둘은 예전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친구 한 명은 노년의 삶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삶은 짧고 갈등을 붙들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진정한 친구가 주는 위로와 기쁨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용서는 당신과 친구 사이에 다시 다리를 놓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회 속에서 받은 상처가 유난히 뼈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 불공정한 대우, 혹은 부당한 처우로 인해 억울했던 기억들. 그런 감정들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그 상처들은 여전히 내 자존심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질 겁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헌신하며 일했지만 마지막 순간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던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내쫓다니? 라는 분노와 실망이 당신을 괴롭히겠죠. 또 젊은 시절 노력했지만 늘 승진해서 밀렸던 경험, 잘못된 평가를 받아 억울하게 일을 떠맡았던 기억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억울함은 지나간 상처가 아닌 현재의 짐이 됩니다. 사회에서 받았던 불공평함을 떠올릴 때마다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 상처를 떠올리며 힘들어하는 동안 상처를 준 사람들은 이미 당신을 잊었거나 신경조차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억울함을 내려놓아야 당신의 노후가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내려놓는 것은 과거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놓아주고 당신의 삶을 채울 새로운 행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65세 넘어서도 마음속에 미움을 꽁꽁 싸매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 그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거나 신경조차 쓰지 않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감정을 붙들고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속이 뒤집히고 밤에 누워 그때 그 말을 떠올리며 혼자 분노하고 있죠. 아니, 그게 무슨 짓입니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내가 가볍고 평화로워지기 위해서죠. 아직은 용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미움을 언제까지 안고 살 겁니까? 70, 80까지? 결국 내 남은 삶이 그 감정에 갇혀버리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용서하지 않는 건 상대에게 평생 공짜로 내 마음의 방을 세주는 꼴입니다. 그 방을 치우고 내 마음을 편하게 쓸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용서는 집안의 낡은 가구를 치우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는 일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미움의 돌덩이를 내려놓고 가볍게 남은 길을 걸어가세요. 65세 이후의 삶은 당신의 평화를 위해 써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도 무엇도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세요.
지금 그 미움을 내려놓고 나만의 평화로운 세상을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외롭고 쓸쓸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 노년에 함께 사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삶이 더 속 편하고 자유로울 때가 많습니다. 혼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맘대로 먹고 가고 싶은 곳도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요?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오늘은 이걸 해야지라는 잔소리가 따라붙고 나의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의 간섭으로 엉망이 되기 십상입니다. 물론 함께 사는 데엔 장점도 있겠죠. 하지만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년에 혼자 살아야 하는 9가지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라고 무릎을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눈치 없는 간섭, 자유를 나의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혼자 살면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시나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면요? 자유로운 일상이 매일이 막장 드라마처럼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식사를 하고 싶어도 같이 사는 사람이 아침부터 그걸 먹어? 속 버려라며 잔소리를 합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내 입으로 먹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죠? 하지만 간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려고 하면 그거 말고 내 드라마 좀 봐 라며 리모컨 전쟁이 시작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 난 어디서 쉬어? 라며 참견이 들어오죠. 한 할머니는 결혼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독립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사니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밤새 보든 말든 먹고 싶은 걸 먹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 얼마나 속 편한지 몰라. 그녀는 평생 누군가의 간섭 속에서 살다 보니 혼자만의 자유를 찾았을 때야. 비로소 이게 진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바로 나만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살면 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기 쉽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받지 못하고 끊임없는 간섭에 시달리다 보면 내가 왜 같이 살기로 했지? 라는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요? 간섭 없는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내 옷차림을 누가 신경 쓰지도 않고 하루 종일 내 리듬대로 움직일 수 있죠. 노년엔 자유가 곧 행복입니다. 혼자 사는 선택은 그런 자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내 선택대로 사용한다입니다. 노년에 함께 살면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 문제입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까운 친척들과 같이 살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돈 문제로 꼬이고 뒤틀리기 쉽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일들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 중 한 명이 아빠, 우리랑 같이 살면 편하시잖아요. 용돈도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하길래 그 말을 믿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은 아빠,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아빠 통장에 있는 돈 좀 빌려주세요 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 나중엔 그 돈은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랍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왜 저 형네랑만 같이 살면서 돈을 줬어요? 우리한텐 왜 안 해줘요? 하며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 평화도 내 돈도 다 날아갔네. 재산 문제는 가족 간의 감정을 쉽게 망가뜨립니다. 특히 노년에 함께 살면 돈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내 선택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진정한 평화 아닐까요? 돈 문제로 막장 드라마 같은 싸움을 피하고 싶다면
혼자 사는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 재산과 내 평화는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사람 때문 생길 수 있는 작은 갈등도 없다입니다. 노년의 자식들과 함께 살면요. 예상치 못한 손님이 당신의 삶에 찾아옵니다. 바로 며느리나 사위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으며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부 갈등이 시작되면 당신의 집은 평화 대신 긴장감으로 가득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녀는 외로운 노후를 피하려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친절하게 어머니, 제가 다 잘 챙길게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물건을 아무데나 두세요? 아침에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더니 나중엔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거 아시죠? 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집안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들까지 난처해지고 엄마, 그냥 며느리랑 잘 좀 지내봐요. 제가 곤란하잖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결국 할머니는 본인이 살던 집에서 손님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혼자 살았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고부 갈등은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도 쉽게 커질 수 있고 결국 당신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노년의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면 혼자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외로운 게 아니라 나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평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자라는 게 꼭 외로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평생 누군가를 챙기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그는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워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어. 너무 적적해.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때?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혼자 산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걸 의미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 땐 이건 하지 마라, 저건 안 된다는 간섭 속에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밤새도록 보든 느긋하게 아침을 먹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나만의 평화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함께 살며 피곤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선택 아닐까요? 혼자라는 공간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모시는 요상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자식과 함께 살면 이젠 자식이 나를 좀 챙기겠지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돕기 위해 내가 모시는 삶이 시작되곤 하죠.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아들의 제안으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랑 살면 편할 거예요. 따로 사느라 힘드셨죠? 라는 아들의 말에 감동하며 함께 살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어머니, 요즘 애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애들 하원 시간도 좀 챙겨주실 수 있나요? 라며 부탁을 늘려갔고 아들은 엄마, 저희가 요즘 일 때문에 바빠서요. 이번 주말에 집안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당연한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던 할머니는 밤마다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애들까지 키우고 늙어서 또 손주를 키울 줄은 몰랐어.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반복될수록 자식들이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에 감사는커녕 요구만 늘어나죠. 결국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해 이삿짐을 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자식의 집에서 하녀처럼 살고 있었어. 혼자 살면요?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하고 내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자식과의 관계는 멀리서 더 평화롭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이유는 내 삶을 스스로 가꿀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외로울 거라고 걱정하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했던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멀어질 때 그 외로움은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죠.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덜고자 딸네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딸은 처음엔 잘 챙겨주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아버지와의 대화를 줄였습니다. 퇴근 후엔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빠, 피곤하니까 얘긴 내일 해요 라며 대충 넘겼습니다. 사위 역시 장인어른 편히 계세요 라는 말은 했지만 정작 얼굴을 마주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할아버지는 식사 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잦아졌고 딸이 집에 있는 날에도 방에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된 기분을 느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 땐 정말 외로웠지만 이렇게 가족들 틈에서 혼자 있는 게 더 외로울 줄은 몰랐어. 혼자 살면 그 외로움을 스스로 다스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이웃이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함께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그 고립감이 더욱 크고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노년엔 관계보다도 나를 위한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함께 살며 외로움을 느끼느니 혼자 살며 자유롭게 내 삶을 채우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을 피하는 길은 내 삶을 스스로 가꾸는 데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애초부터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입니다. 노년의 가족과 함께 살면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갈등이 더 쉽게 생기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부딪힐수록 작은 문제도 큰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죠. 한 할머니는 딸네 집에 들어가 살며 갈등의 연속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없었지만 명절 준비로 일이 많아지자 딸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바빠서 명절 음식은 좀 혼자 준비해 주세요. 할머니는 딸의 말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조금씩 더 바빠지자 집안일까지 할머니 몫으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청소 좀 해주시죠? 엄마, 반찬 좀 해놓으시면 저녁 때 같이 먹죠? 라는 말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딸을 도와주고 싶어서 했지만 갈수록 딸의 태도는 당연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딸에게 부탁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니 잠깐 휴식이라도 가져라. 그런데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간섭하세요. 요즘 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할머니는 그 순간 크게 상처를 받았고 이후 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살며 생긴 갈등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화해의 기회는 사라지고 마음속엔 섭섭함과 미움이 쌓이기만 하죠. 혼자 살았다면 이런 갈등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엔 관계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건 그 평화를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집이라는 나만의 성을 쌓을 수 있다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전한 성과 같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집에 들어서면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어야 하죠. 그런데 노년에 가족과 함께 살다 보면 이 집이라는 성이 더 이상 나만의 안식처가 아니라 끊임없이 침범당하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떠드는 건 당연하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 소음이 하루 종일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난감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손주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라고 부르며 쉴 틈 없이 방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됐죠. 더 큰 문제는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 애들이 크는 동안은 좀 참아주세요. 금방 지나갈 겁니다라는 말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불만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방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자 할아버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방에서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없고 조용한 순간은 꿈처럼 느껴졌죠. 결국 그는 짐을 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서조차 내 마음대로 못 쉬는 건 너무 고통스럽다. 이젠 내 공간을 되찾고 싶다. 혼자 살면 집이 진짜 나만의 성이 됩니다. 내가 원할 때 조용히 쉴 수 있고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밀 수 있죠. 노년엔 내 공간을 지키는 것이 곧 내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집이 침범당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평화로운 삶 아닐까요? 9번째 이유는 나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입니다. 노년에 누군가와 함께 살면 감정적인 갈등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내 감정이 휘둘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그녀는 딸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낼 거라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말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종종 엄마,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런 말투는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라며 조언을 했고 할머니는 딸의 말에 매번 알겠다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이 하루, 일주일, 몇 달간 반복되자 할머니는 점점 내 감정이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하지 마라, 저건 그렇게 말하지 마라는 딸의 지적에 마음속 분노가 쌓였지만 막상 터뜨리면 엄마가 왜 이래요? 라는 반응이 돌아올까 두려워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아. 내 감정을 숨기다 보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혼자 살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솔직할 수 있고 마음이 답답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 내 감정이 묻히고 결국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진 사람이 될 위험이 큽니다. 노년엔 나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건 단순히 외로움을 감수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 이제 깨달으셨나요? 함께 살면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심지어 먹고 싶은 것까지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입니다. 오늘은 바다를 보고 싶으면 떠나면 됩니다. 왜 갑자기 나가? 라는 물음에 대답할 필요도 없죠.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불편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내게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들만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은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됩니다. 거실에 꽃을 장식하든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뒹굴든 내 선택 하나로 완성되는 집. 이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결코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노년의 최고의 동반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나이 들어보니 뭐가 남던가요? 돈? 사람들? 자식들? 웃기지 마세요. 다 부질없습니다. 젊었을 땐 사람 붙들고 돈 끌어모으고 세상 다 가질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이 무섭다며 사람들에게 휘둘리다가 내 시간과 돈, 에너지를 몽땅 빼앗기고 결국 남는 건 스트레스와 후회뿐입니다. 괜히 복잡한 인간관계에 발 담그면 피곤하고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면 내 인생만 더 고단해집니다. 이제는 정신 차릴 때입니다. 혼자 사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늙으면 다 부질없다. 이 6가지 하면서 혼자 사는 게 최고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6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노년에도 편하고 행복하고 스트레스 없는 완벽한 혼자 살기가 가능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혼자가 진짜 최고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남들 눈치 보느라 내 하고 싶은 걸 포기했습니까?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둬버리죠. 그런데요,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특히 노년의 남의 눈치를 보면 당신의 삶은 그 순간부터 끝난 겁니다. 내가 여행을 가고 싶어도 에이,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야 라며 스스로를 막고 내가 새로 배우고 싶어도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 하겠어? 라며 발을 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건요, 후회와 허무함 뿐입니다. 더 심각한 건 남의 시선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남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자식들이 뭐라 할까? 라는 생각에 얽매이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아닌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남들 눈치를 보며 사는 동안 그 사람들이 당신의 행복에 책임져 주던가요? 아니요. 아무도 당신 대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노년은 마지막으로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볼 기회입니다. 이제는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걸 사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한숨을 쉬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의 삶은 당신 겁니다. 남들 눈치 보다가 내 인생 다 망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한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들의 시선은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눈치 보지 않고 다 하세요. 그게 진짜 자유고 진짜 행복입니다. 노년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남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두 번째는 쓸데없는 인간관계 끊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 주변 사람들 진짜 당신을 위해 존재하나요? 젊었을 땐 인맥이고 뭐고 다 중요해 보였죠.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 다 소용없더라고요. 이제 남는 건 진짜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몇 안 되는 친구나 가족뿐입니다. 나머지요? 다 귀찮고 피곤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노년엔 인간관계가 더 위험합니다. 사람 만나면 처음엔 좋죠.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기분 좋아지는 것 같지만요. 조금만 지나면 그 모임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번에 우리 가족이 좀 힘든데라며 돈 부탁하는 사람, 시간 있으면 이 일 좀 도와줘라며 당신의 에너지를 갈아먹는 사람, 심지어 뒷담화나 험담의 소재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시간과 정작 나를 위한 여유는 사라지는 것, 그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쉬운 타겟으로 봅니다. 뭐든지 잘 도와주고 잘 들어주고 쉽게 넘어갈 것 같아 보이니까요. 결국 당신의 선의를 당연히 여기고 그걸 빼앗아 가려고 들겠죠. 왜 그런 관계에 나를 소모합니까?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노년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들과 얽혀서 내 에너지만 소모되고 불필요한 갈등만 늘어나는 관계는 이제 끝내세요. 진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소수의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정리해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노년에는 혼자 사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당장 손절하세요. 세 번째는 돈 함부로 쓰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을 함부로 쓰는 겁니다. 여기저기 베풀고 쓸데없이 남들에게 쓰고 혹은 누가 좋다는 말에 홀려서 투자하고 그러다가 내 평생 모은 돈이 바닥나면요. 그땐 정말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특히 노년엔 주변에서 돈을 노리는 사람과 상황이 끝도 없이 몰려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라며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어르신, 이번에 우리 가족 좀 도와주세요 라며 선의를 요구하는 친척, 그리고 이 상품 하나면 노후 걱정 끝, 이라며 접근하는 사기꾼들까지. 이런 말에 휘둘리다 보면 내 소중한 돈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걸 멍하니 지켜보게 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돈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걸 당연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면 고맙다며 끝낼 줄 알았죠? 아니요.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라는 말과 함께 더 큰 기대와 요구가 따라옵니다. 결국 내 돈을 위해 주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죠. 노년에는 돈을 지키는 게 곧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 건강, 내 생활, 내 평화를 위해서라면 돈은 내가 쓰고 싶은 데 써야 하고 필요할 때를 대비해 아껴야 합니다.
이제는 남들을 위해 돈 쓰지 마세요. 그 돈은 평생 열심히 살아온 당신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함부로 돈 쓰는 습관 지금 당장 끊으세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남 신경 끄고 내 건강 챙기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요? 건강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건강보다 남들 눈치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자식 걱정,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 체면까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내 건강을 챙겨줍니까? 아니요. 아플 때 고통받는 건 오직 나 자신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남들 눈치 보느라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 끝도 없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과음하고 가족들이 맛있다며 권하는 음식을 거절하지 못해 과식하고 운동은 귀찮다고 미루고 그러다 병원에서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듣고 나서야 후회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남들 챙기느라 내 몸은 더 방치된다는 겁니다. 자식들 밥 해주고 손주 봐주느라 바쁘고 주변 사람들 부탁 들어주느라 내 시간은 늘 뒷전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내가 몸이 아파 누웠을 때 누가 책임져 줄까요? 남들? 자식들? 아니요. 결국 고통받는 건 오롯이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끝이다. 남들 눈치 보며 내 건강을 희생할 만큼 내 인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운동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남들 신경 끄고 내 건강에 올인하세요. 남들이 뭐라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게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건강부터 챙기세요. 다섯 번째는 가난한 사람과 절대 엮이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친해지는 게 꼭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이는 순간 당신의 시간, 돈, 에너지가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는 수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좀 도와달라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하죠. 조금만 힘이 되어주세요 라며 고개를 숙이던 그들은 당신이 한번 도와준 순간부터 당신을 지갑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고맙다면서 다시 찾아옵니다. 두 번 도와주면 이제 그게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안 되겠지라는 이상한 책임감이 당신을 휘감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끝없이 커지고 당신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열쇠를 당신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들의 문제는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도와줄수록 더 의존하게 되고 나중엔 도와주던 사람이 갑자기 안 도와주면 더 힘들다며 당신을 원망할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관계가 당신을 정신적으로도 파괴한다는 겁니다. 한 번 돕기 시작하면 죄책감이 따라 붙습니다. 내가 더 해줄 수 있었는데 혹시 내가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 위에 더 큰 요구를 쌓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년엔 내 삶이 최우선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여서 내 재산과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내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선택은 이제 그만입니다. 여섯 번째는 의무감이라는 독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여러분, 평생 의무감에 끌려다니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당신은 텅 빈 마음과 지친 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까지 이런 의무감에 사로잡혀 산다면요? 그건 스스로를 고문하는 일일 뿐입니다. 특히 자식 문제는 의무감의 최악의 형태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해줘야죠. 지금까지도 해줬잖아요 라는 말로 당신을 올가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요? 당신이 모든 걸 희생하고 심지어 노후 자금까지 털어줬는데 막상 당신이 힘들어지면 그들은 어디에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의무감이 당신의 자존감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에 갇혀 당신은 점점 자신을 옭아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아무리 당신이 희생하고 노력해도 누구도 당신의 희생을 제대로 기억해 주지 않을 겁니다. 충격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의무감은 당신 스스로 만든 족쇄일 뿐입니다. 이제 그 족쇄를 끊으세요. 자식이든 가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당신의 노후는 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노년엔 당신 자신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즐기고 싶은 걸 즐기세요. 의무감 따위는 과감히 버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진짜 노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결국 노년의 가장 중요한 건 남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의무감에 얽매이고 돈과 시간, 에너지를 남들한테 쏟아붓는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런 삶엔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죠. 남들은 절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어질 때, 외로울 때, 돈이 바닥날 때 그들이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들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 내 삶을 소모합니까? 그럴 가치 없습니다. 노년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무대입니다. 이 무대를 남들 눈치 보며 살아간다면 그건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겁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끊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돈도 나를 위해 쓰고 내 시간을 즐기세요. 남들에겐 미안하지만 이제 당신의 노후는 오직 당신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만을 위한 행복을 찾으세요. 남은 시간은 당신 겁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 정도 얘기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으로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엉망이 되고 내 인생마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잘못된 말을 하면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부담스러운 존재 1순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식은 겉으론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하겠지만 속으로는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겁니다. 잘못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의리로 억지로 만나는 사이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절대 자식에게 말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6가지를 알면 자식과의 관계도 당신의 남은 삶도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반대로 모른다면 평생 모은 존중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재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관계는 신뢰에서 거래로 변질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중에 이걸 잘 물려받겠지라는 마음으로 꺼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이상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 재산이 이 정도구나라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재산 규모가 자식의 기대보다 크면 이 돈 내가 더 잘 쓸 수 있겠다라며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규모가 작으면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중에 힘들겠네라며 실망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재산 이야기가 자식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입니다. 한 자식에게만 슬쩍 귀띔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큰아들이니까 이거 알아두면 좋겠다는 식으로요. 그 말이 결국 다른 자식에게 흘러가면 형제 간의 신뢰와 유산 다툼의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엄마가 형한테만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도 권리 있지 않아? 라며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심지어 재산 이야기는 부모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 규모를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건 이렇게 쓰셔야죠. 그 돈은 나중에 남겨두셔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간섭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들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은근히 당신의 소비를 통제하려 드는 모습 말입니다.
결국 당신의 돈인데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며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재산 이야기는 자식에게 절대 꺼내지 마세요. 노년의 내 돈과 내 자유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 자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겁니다.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평화롭게 쓰면서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독자분의 실제 사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박 씨는 은퇴 후 자식들에게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재산은 이렇게 나누자며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너는 장남이니까 이 집은 내 몫이다라고 했고, 작은아들에게는 너도 걱정 마라, 통장에 따로 넣어둔 돈이 있다며 안심을 시켰죠. 처음엔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 집만 주시면. 작은아들이랑 형평성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작은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은 집을 받고 난 돈 몇 푼 받으라고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두 형제가 감정 싸움을 시작하더니 박 씨를 향한 원망의 화살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형한테만 그렇게 잘해줬어요? 엄마, 내가 더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왜 저를 더 챙겨주지 않으세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냥 다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애들이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는 거야? 라고 속상해했지만 이미 두 형제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게 커졌습니다. 형제간의 불신은 깊어졌고 박 씨는 두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두 자식은 박 씨의 말을 곡해하며 유산을 둘러싼 싸움으로 관계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박 씨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을 내가 잘 쓰겠다고 선언하자 자식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엄마, 그건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써야 할 돈을 다 쓰시면 어떡해요?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자식들에게 나는 부모가 아니라 은행장이 돼버렸구나. 이 사례는 재산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형제 간 싸움과 부모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재산은 철저히 비밀로 하고 내 노후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두 번째는 몸이 아프다고 자주 말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한 데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걸 자식에게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자식도 걱정하는 척합니다. 엄마, 어디가 불편하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라고 묻죠.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면 몰라도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점점 다른 표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병원비는 괜찮으세요? 또 검사해야 하나요? 걱정하는 것 같죠? 사실 속으로는 왜 매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은 걱정이지만 자꾸 반복되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부담이 쌓이다 보면요. 자식은 부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숨부터 내쉬게 됩니다. 이번엔 또 어디가 아프시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더 심각한 건 건강 이야기가 자식에게 과한 책임감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자주 아프시다면 나중에 내가 다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피곤함을 느끼는 순간 부모는 오히려 의지하고 싶었던 자식과의 거리만 멀어질 뿐이죠.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의 건강 이야기를 과대 해석하기 시작할 때도 문제입니다. 이러다 부모님이 혼자 못 계실 수도 있겠네.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어. 라며 갑작스럽게 동거나 간병 문제를 들이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